안녕하세요. 15주차 마지막 주차죠. 데이터베이스 관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번 학기에는 한 번도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한 학기를 마감할 것 같으네요. 정말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빨리 코로나가 진정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강의실에서 볼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 마지막 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5주차에는 우리 지난주 시험 봤었죠. 그래서 시험에 대한 답안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2교시, 3교시는 지난주에 우리 복습했던 거 그걸 다시 과거 영상을 다시 시청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게 여러분들 기말고사 시험 본 거죠? 그죠? 예. 여러분 어땠나요? 어려웠었나요? 어땠나요? 사실 여러분들도 이제 시험 준비를 하면서 힘들었겠지만 저 역시도 이게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라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시험 문제 내기를.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서 집중했던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것을 얼마나 정확하게 글로써 표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적으로 사실은 그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거 문제를 보면 사실은 한 학기 때 공부했던 내용 우리가 이제 명문가호 중심으로 해서 쭉 한 학기 동안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A4 한 장에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설명을 해 놨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글이나 혹은 말로써 혹은 태도로서 표현할 수 있느냐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험 문제를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글로서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여러분들 저랑 수업했던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은 발표를 내가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 발표라는 게 뭐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얼마나 잘 말이나 태도로서 표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제한된 시간 내에 얼마나 조리 있게 표현하는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문제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볼까요? 자, 1번 문제는 보시면은 한 학기 동안 가상의 명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는데 교재를 중심으로 한 학기 동안 명문 가구의 DB를 어떻게 설계했는지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DB의 관점, 설계 관점에서 정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은 먼저 뭘 아셔야 돼요? 개념적 DB, 논리적 DB, 물리적 DB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죠? 그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DB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DB는 7장에서 배운 것이죠. 예. 여기 7장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개념적 DB라는 것은 뭐냐면은 각 사용자의 관점에서 스키마를 도출한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데이터 모델 혹은 특정한 DBMS랑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만 확인하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아직까지 관계형 DB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계층형 DB를 할 것인가가 결정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데이터 모델과 DBMS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정보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게 ER 다이어그램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ER 다이어그램이라는 이야기는 그 회사가 하는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그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그랬을 때 비로소 어떠한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을 것인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가 우리가 ER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일단 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논리적 DB 설계라는 이야기는 개념적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필요한 정보가 무엇일 것인가를 확인했다면은 논리적 DB 설계에서는 그런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목표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데이터를 추리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데이터 모델에 종속됐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 모델에 종속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도출한 ER 다이어그램에서 도출한 정보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논리적 DB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장, 3장, 4장에 관련된 내용이 다 뭐죠? 논리적 DB 설계에 대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개체를 2차원의 그 테이블로 만들고 그다음에 뭐 정규화를 하고 한 것들이 다 뭐예요? 관계형 데이터 모델을 한 거예요. 그죠?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그걸 통해서 뭘 준비하는 거냐면 실제로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기 바로 전 단계까지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추리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논리적 DB 설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질문을 한다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계층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망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우리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을 해서 데이터를 우리가 만든다, 추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DB 설계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이건 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데이터 모델링을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뭐 IBM이라든지 HP라든지 오라클이라든가 상용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구매를 해서 거기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써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물리적 DB 설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특정 DBMS에 전환됐다, 특정 DBMS에 종속됐다. 이 특정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특정 브랜드의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종속된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한 페이지 분량에 얼마나 잘 작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점수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노력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글로서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쓰느냐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개념적, 그다음에 논리적, 물리적 같은 경우도 개념적 DB 설계를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한간 블랭크를 띄고 그다음에 또 논리적 설계를 쓰고 이렇게 조금 아니면 인덴테이션을 하든가 이렇게 단락을 줘서 썼을 때 훨씬 더 읽기가 좋고 남한테 전달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려를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다음 2번은 뭐죠? 데이터베이스의 세 가지 복구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라. 이건 복구 방식에 대한 이야기죠. 예, 복구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여기 나와 있죠. 그죠? 복구 방식에 대한 얘기. 복구 방식에 대한 얘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복구 재실행, 그다음 후방 복구, 전방 복구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복구 재실행은 처음부터 업무를 중단시키고 처음부터 거꾸로 다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실행할 때는 일단 거꾸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반대로 되기 때문에 약간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럴 때는 복구 재실행을 할 때는 모든 업무를 종료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 복구 재실행하는 동안에 업무 처리를 할 수가 없어서 어떤 그 불편함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후방 복구, 전방 복구라는 얘기는 뭐냐면 후방 복구는 비물리적 손상이 생긴 시점부터 어떻게 되죠? 저 뒤쪽에 있는 그 이미지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변경을 할 때는 변경하기 전 before 이미지와 변경하는 후 after 이미지를 항상 가지고 있는데 후방 복구는 뭐죠? before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방 복구는 after 이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요게
일반적으로 후방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애프터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왜 비포 이미지가 왜 후방 복구냐? 라고 얘기하면 비포 이미지가 뭐냐면 물리적으로 손상이 생긴 시점부터 거꾸로 가다 보면 어떤 게 먼저 나옵니까? 애프터 이미지가 먼저 나오죠. 그래서 애프터 이미지가 전방 복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비포 이미지가 후방 복구가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2번에 대한 얘기고 3번에 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얘기죠.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기본 설계 전략 3가지를 제시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요거죠. 수평 분할, 수직 분할, 그리고 복제, 수평 분할, 수직 분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 복제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예를 들어서 A, B, C라는 부분에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은 A, B, C 3개가 다 똑같은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A에서 예를 들어서 변화가 생길 때 A의 변화가 B 변화, B 지역에 C 지역에 다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산된 분리된 모든 데이터베이스가 똑같이 데이터를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복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수평 분할 같은 경우는 지역적으로 다른 데이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에서 유사 업무를 수행할 때 수평 분할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예를 들어서 서울 지점하고 그다음에 뉴욕 지점 같은 내용을 하게 되는 거죠. 뭐만 달라요? 고객만 다르죠. 그럴 때 이제 수평 분할을 하는 것이고 수직 분할 같은 경우는 서로 요구하는 정보가 다를 때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하고 연구소하고 필요한 정보가 다르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수직 분할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3가지 분산 설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대한 이야기가 뭡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정의하고 온라인 분석 처리 OLAP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뭡니까?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요 이야기죠.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사실은 정의가 요거죠.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통합적이고 주제지향적이며 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비소멸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통합적이라는 얘기는 모든 지역의 모든 부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볼 수 있다. 주제지향적이다라는 얘기는 관리되는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매장별, 그다음에 영업사원별, 제품별 이런 거죠. 그죠?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비소멸성 데이터라는 얘기는 과거의 데이터까지도 다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데이터베이스랑 다르게 우리가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냐면은 의사결정 지원 정보를 필요로 하죠. 그죠? 그래서 의사결정 지원 데이터하고 그다음에 트랜잭션 데이터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이런 이야기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OLAP라는 얘기는 다차원 멀티디멘셔널 데이터 큐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OLAP라는 거는 온라인 Analytical Process의 약자죠.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터넷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죠. 온라인 반대말이 오프라인이다. 그 다음에 리얼타임이라는 개념도 있는데 리얼타임이라는 얘기는 온라인이 돼야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얼타임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들 편의점 같은 데 가보면 포스 시스템 있죠. 포스. 그게 이제 리얼타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장에 우유가 5개 있는데 3개를 여러분이 샀다. 그럼 몇 개가 남습니까? 2개가 남죠. 그래서 포스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캐닝하는 순간 데이터가 5개에서 몇 개로 바뀌어요? 3개가 나가니까 2개로 바뀌죠. 그러니까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시점에 바로 통신망에 연결이 돼서 데이터가 변경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실시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도 다 어떻게 되죠? 실시간 처리가 됩니다. 이러한 실시간 처리는 뭘 전제로 해요? 온라인으로서 연결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차이점도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OLAP 기능이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써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R 올랩과 M 올랩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relational 올랩과 그다음에 멀티 디멘셔널 올랩. 요거는 책에 다 설명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R 올랩 같은 경우는 소스에 데이터 소스에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고, M 올랩 같은 거는 데이터 소스에 접근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큐브에 만들어진 그 데이터만 우리가 읽어올 수 있지, 다른 데이터를 요구하면 우리가 뭐죠?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이 M 올랩이 R 올랩보다 훨씬 더 검색 속도가 빠르죠, 그죠?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예. 마지막 6번 문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컴퓨터과학과 경영학과 어떠한 다른 관점을 갖고 있는 설명하고 왜 경영학과 학생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는지 설명해 보시죠. 말해 보시죠. 이렇게 돼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처음에 첫 주에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과의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검색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그다음 경영학과는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학과는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 경영학과는 만들어진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경영학과 학생들이 왜 데이터베이스를 배워야 되냐면은, 경영학에서는 의사결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거든요. 달성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을 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 정보고, 그 정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죠?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지고, 의사결정의 질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랑 상관이 있는 거예요? 경영의 목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학과 학생들이, 경영을 하는 사람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왜 중요하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로부터 데이터베이스를 사올 수 있지만은 그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정보를 집어넣고 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누가 결정을 해야 되죠? 경영자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환경에 맞는 어떠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매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죠? 경영자의 관점에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경영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경영하는 사람이 구태 IT를 알아야 돼? 그 IT 하는 사람 돈 주고 사오면 되잖아. 맞습니다. 그 얘기 맞아요. 근데 경영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IT가 수십만 개, 수만 개가 있거든요.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어떠한 정보를 쓸 것인가를 결정은 누가 해야 되죠? 경영하는 사람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영하는 사람도 IT 트렌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런 IT가 경영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사용자한테, 고객들한테 어떠한 불편한 점을 해결할 것인가를 지속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고민을 했을 때 결국 경영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썼으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채점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답안을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되죠?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가 이제 100점으로 됐거든요. 100점으로 됐어요. 그래서 채점도 다 했습니다. 채점 다 했는데 그 채점 점수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올리려고 했더니 그 기간이 지났다 그래서 올리지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점수를 채점을 했다. 그리고 점수 분포도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요것도 120%인데 100점으로 채점을 했어요. 1번을 제가 이제 40점을 줬고 2번을 30점, 3번을 30점 이렇게 줬습니다. 그죠? 1번이 개체 관계성 모델 작성 이유 요게 20점 줬고, 작성 방법 20점 줬습니다. 그래서 40점 줬고, 3단계 스키마, 이제 3개 스키마가 있잖아요. 외부, 개념, 내부 그렇게 쓰고, 그 다음에 논리적 독립성, 물리적 독립성, 그까지 다 써야지 30점을 다 줬어요. 그죠?
그다음에 정규화 이론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화된 관계로 됐다는 거. 그다음에 함수적 종속성이 무엇이다. 그다음에 구조화된 관계의 문제점이 뭔가 요거를 쓰고 그다음에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에 대해서 썼을 때 30점을 다 줬습니다. 그죠? 개체관계성 모델 작성 이유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제일 첫 단계죠.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하려면은 어떠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집어넣어야 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그 조직을 이해해야만이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조직을 이해해야만이 어떻게 되죠? 그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도움을 주는 도구가 뭐예요? 개체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 개체관계성 모델은 일단 도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말하는 자하고 듣는 자하고 사이에서 뭐가 없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원래 듣는 사람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합니다. 그건 이제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 이제 객관적인 도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서로 뭐죠? 오해가 있을 수가 없고 이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부서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바로 이 개체관계성 모델을 만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맞는 것을 다시 한번 현장에 있는 사람한테 가져와서 설명해주고 내가 이해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을 확인 작업을 하죠. 그러한 작업을 몇 번 하다 보면은 데이터베이스 전문가가 정확하게 그 기업의 어떤 그 업무 처리를 이해하게 되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를 이해하게 됐다는 얘기는 그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정보를 사용하는가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정보를 집어넣을 것인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개체관계성 모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상위 데이터 모델이다.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일 먼저 개체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개체들 간의 관계. 개체들 간의 관계라는 건 두 가지로 얘기한다 그랬죠. 하나는 대응비, 하나는 관계. 참여도, 그죠? 대응비는 1대1, 1대다, 다대다. 참여도는 어떻게 되죠? 완전 참여, 부분 참여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죠? 일반화하고 상세화. 일반화하고 상세화라는 건 뭐죠? 상세화라는 건 일반화라는 얘기는 개체들 간에 공통 속성이 있는 것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일반화하고 상세화는 개체들 간에 상이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상세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리고 이제 개체가 만들어졌으면 개체에 대한 뭘 만들어야 됩니까? 속성을 그려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작성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썼을 경우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기 작성 이유, 그러니까 개체관계성 모델 작성 이유 20점, 작성 방법 20점, 그래서 40점을 줬었고 3단계 스키마 같은 경우는 3단계 스키마 외부 단계, 개념 단계, 내부 단계 썼을 때 15점 줬고 그다음 논리적, 물리적 독립성을 썼을 때 15점을 줬고 그래서 30점을 채점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규화 이론 같은 경우는 구조화된 관계에 대해서 설명했고 구조화된 관계 문제점,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 제가 15점을 줬고 1차 정규형, 2차 정규형, 3차 정규형을 다 썼을 때 15점 줘서 여기서 30점 그래서 40점, 30점, 30점 그래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그러한 식으로 제가 채점을 했습니다. 그죠? 그 채점을 중간고사는 채점을 했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는 오늘 제가 녹음한 날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월요일 날 학교를 가서 여러분들 채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한 학기가 이제 마감이 됐어요. 마감이 됐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2교시, 3교시는 지난주에 했었던 전체적인 그 정리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다시 한번 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안 보시면 출석은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펴놓기만 해서 시간만 채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학기를 이제 이걸로 마치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만 더 당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개 이제 3학년 1학기죠. 3학년 1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하기 위해서 이제 1년 반이 남았어요. 그죠? 시간 빠르죠?
엄청 빠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학기 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졸업을 하고 사회로 진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마지막 1년 반 동안 어떻게 여러분들이 준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가 4학년 학생들이랑 이제 몇 번 만나면서 그 다음에 그 면담을 해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가 자기가 어느 쪽에 직장을 가야 될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민만 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민만 해서는 어떠한 것도 해결이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고민을 그만하고 일단 실제로 액션을 취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손과 발이 움직여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고민, 나는 어느 직종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일 먼저 내가 내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리검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MBTI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MBTI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직종군이 여러분들한테 알맞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어떤 쪽에 알맞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했으면은 그러한 직종이 어떤 직종을 가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 직종이 잘 맞다 이런 게 예를 들어서 검사 결과에 나왔다 그러면 A 직종이 맞았으면은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때 하고 싶은 거하고 할 수 있는 거랑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특정 부분에 취업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사회에서 그런 쪽에 대해서 어떠한 포지션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A 직종, B 직종, C 직종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걸로 나왔다. 그럼 A 직종에 대해서 먼저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A 직종에 대해서 현재 어떠한 회사에서 그런 A 직종에 관련된 사람을 뽑고 있는가를 여러분 인터넷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기업의 A 직종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B기업의 대기업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중견기업에 어떤 회사들이 있고 1년에 몇 명씩 뽑고 A기업에서는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B기업에서는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 다 어떻게 되죠?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1년 반 동안에 준비를 해서 A 직종의 대기업에 갈 수가 있는가, B기업, 그 중견 기업에 갈 수가 있는가, 이런 걸 비교를 해봐야 돼요. 이게 뭐죠? 여러분들 1학년 때 경영학 원론 때 배웠던 수학 분석이에요. 수학 분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나에 대한 강점, 양점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 직종이 나랑 안 맞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B 직종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C 직종을. 그렇게 확인을 하다 보면은 내가 어느 직종에 갔을 때 어느 직종에 노력을 했을 때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확률이 좋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직종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발 부탁할 건데 고민만 하지 말고 실제로 무슨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면 고민만 하지 마시고 당장 어떻게 되죠? MBTI 검사를 맡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느 직종에 적성이 맞는가를 확인을 하고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 조사를 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취업에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3학기 남았죠? 3학기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짧다면 짧지만은 여러분들이 노력만 한다면은 잘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을 한다면은 충분한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경영학 원론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기억이 아마 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영이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경영이란 뭐라 그랬어요?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한 행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것도 주어를 뭐를 바꾸면 돼요? 기업이 아니라 여러분들로 바꾸면 되는 거고 목표가 뭐죠? 졸업한 다음에 취업을 성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계획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을 하겠다. 아까 얘기했죠? MBTI를 통해서 먼저 나의 적성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적성에 맞는 직종에 어떤 회사들이 몇 명을 뽑는지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위해선 어떠한 자격증이 필요한지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결정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평가했죠? 한정된 자원을 사용하는 거죠. 한정된 자원이 뭐죠? 시간입니다. 시간. 그 한정된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이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죠? 여러분들 취업 성공 여부가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적용하면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경영이라는 건 꼭 기업가만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경영학을 배우면서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삶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그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학기가 끝이 나고 1년 정도 그 뭐지 안식년으로 이제 수업 여러분들이랑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3학년이죠. 아마 여러분 4학년 때는 제가 내년 2학기 때 다시 오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는 학생들은 뭐죠 4학년 수업에 제가 전자상거래를 하게 될 텐데 그때나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아직까지 코로나가 굉장히 잘 잡히지 않고 계속 또 이제 막 시작하고 있거든요. 건강 조심하시고 이태원 같은 데 가지 마시고 건강 잘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남은 대학 생활 남은 3학기 그죠? 잘 보내셔가지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그죠? 아까 설명했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면서 한정된 24시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취업이 성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이제 아쉽게 생각을 해요. 한 학기 동안 여러분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이렇게 화상으로만 여러분들 만나게 뵙게 돼서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뭐 우리가 또 적응을 해야 되니까 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뭐죠 여름방학 잘 보내시고 여름방학 통해서 한 단계 쏙 성장되어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써 한 학기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